오늘 그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의 조남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의대 감염내과의 김성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성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이신 이진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그 패널 토론은 우선 그 각 패널께서 간략히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모두 발표가 끝난 이후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인 조남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바이러스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좀 원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만원 선생님께서 이 돌연변이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빠르게 전파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다양하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돌연변이가 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돌연변이가 앞으로 출현할 건지를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병원성 바이러스들의 진화 특성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도 그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목표는 자기 번식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번식을 통해서 자기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물에 있다가 사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숙주를 갑자기 바꾸게 되면 보통의 바이러스들은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는데 그 시간이 걸려서 그 번식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데 조금 애를 먹는데, 이번 코비드-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그 숙주를 바꾸자마자 빠르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 동물에서 사람한테서 이렇게 빠르게 번식하고 그 확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한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람으로 와가지고 숫자를 늘리면 그 단계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놈이 그 3만 베이스, 3만 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데, 이 돌연변이 발생률은 100만 개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100개를 만들면 그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의 하나 정도 그 돌연변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주를 바꿔가지고 사람으로 와서 이렇게 빠르게 전파하게 되면 그 무작위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돌연변이가 어떤 생물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돌연변이들은 그 사람 숙주 안에서 번식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하고 돌연변이가 경쟁을 해서 이 돌연변이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번식하고 전파될 수 있을 때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변화된 돌연변이는 그런 능력이 실렉션이 되는 것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은 그 번식력을 경쟁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실렉션이 됩니다. 앞서서 박만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D614G 뮤턴트가 대표적인 그러한 그 번식력이 증가한 돌연변이입니다. 작년 3월 초에 출현해가지고 5월쯤에 2달 사이에 전 세계에 있는 그 기존의 바이러스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번식 속도가 빨라져도 기존의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돌연변이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선택압이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더 빨리 번식할 수 있는 놈이 퍼지게 됩니다.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된 사람들에서 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인구의 한 10%에 접근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5% 이상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는 항체가 없는 사람에서 주로 복제를 하게 되지만, 항체가 있는 사람, 재감염의 경우에는 그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돌연변이가 우세하게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보다 더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그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이 모든 국가가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이미 된 국가들인데요. 거기에서 항체 회피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바이러스들이 이미 어떤 항체에 대한 셀렉션 프레셔를 받았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터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항체 회피 돌연변이는 백신 상황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목적은 아주 강력한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번식을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회피하는 바이러스들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면 백신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회복한 사람들에서는 그 항체 반응이 특히 경증인 경우에 비교적 약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이러스들이 변화하면서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강력한 백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맞게 되면 우리 몸에는 감염됐을 때보다 더 강력한 중화항체가 생기고, 그 정도의 중화항체가 생기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회피를 잘 못하게 됩니다. 회피를 하게 되면 숙주에 대한 그 친화도가 떨어져서 대부분의 경우 이전의 그 바이러스들을 살펴보면 그 번식력이나 전파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성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더 잘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 좋은 백신을 전부 맞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이렇게 전파력이나 병원성이 떨어지면서 이 바이러스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은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주로 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의대 감염내과 김성환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이제 이제 맞기 시작하게 될 것 같아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앞서 이제 연자분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이 바이러스는 무증상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무증상 감염도 실제 줄일 수 있냐, 이게 이제 좀 또 중요한 이게 이유가 생각해 볼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집단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한 70%, 그러니까 95% 백신 효능 가진 백신을 70% 인구 집단이 맞거나, 또는 70% 백신 효능을 한 90% 인구 집단이 맞으면 이론적으로는 통제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무증상 감염에 대한 이슈는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제 데이터가 막 분석 중이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자연 감염에서 이런 무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일부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참고를 해보면 조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영국에 한 2만 명 이상의 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재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예방되는지 봤을 때 증상이 있는 코로나는 한 90% 이상, 그 다음에 무증상 코로나도 한 75% 정도 방어가 된다, 이런 게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요약하면 무증상 감염도 증상이 있는 감염만큼은 못 막지만 한 10% 20% 낮지만 방어는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에 의한 면역력은 자연 감염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백신에 의한 면역력도 어느 정도는 무증상 감염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나와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증상이 있는 코로나 95%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충분한 집단 면역력이 형성돼도 마스크를 벗고 뭐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부모님을 만난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마스크를 쓰면서 충분히 이제 집단 면역력이 쌓이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이제 백신을 맞고 허드 이뮤니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변수가 있는데 역시 변이입니다. 이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이가 큰 문제가 인플루엔자보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변이 속도가 아주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결국은 한 1년 동안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지금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주는 꽤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변이나 이런 거에 예방하는 거에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백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감염될수록 변이 찬스는 높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좀 부분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그 찬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단 면역력을 빨리 형성시켜서 굉장히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게 그런 확률을 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공급량이 줄다 보니까 첫 번째 백신 도즈를 맞고 두 번째 백신 맞을 때까지 간격에 대한 조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부분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찬스가 높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백신 투여 간격을 조절해서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또 많아져서 효능이 떨어지면 인플루엔자 같이 계속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과 그다음에 이제 변이주에 대한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성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발표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역학 전공으로서 이 역학적인 또는 방역 대응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원석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감염 재생산 수라는 것이 결국 얼마나 한 감염자가 몇 사람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지수인데 이 감염 재생산 수가 3이라고 하면 한 감염자가 감염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3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지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유행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 재생산 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 결국 R 값을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감염 재생산 수를 구성하는 요소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요소는 첫째로 감수성률인데 현재 백신이 없고 또 기존의 감염 경험이 없는 경우는 모두 감수성이 있다라고 해서 100%였다가 지금 백신을 통해서 감수성률을 줄인다. 즉 접종률을 높이는 만큼 그 효과가 있는 만큼 감수성자 분율을 줄이겠다라는 전략인 거고 그러고서 R값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접촉률인데 감수성자와 감염자가 서로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느냐 해서 그 접촉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략을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가 전파율인데 전파율은 감수성자와 감염자가 접촉이 됐더라도 100% 다 전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전파가 되는가 그 전파율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손 씻기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기간인데 전파 기간이 길면은 그동안 이제 더 많은 접촉자를 만들기 때문에 전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빨리 찾아서 빨리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파 기간을 줄이는 전략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백신 변수는 결국 감수성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전파율이 약간 이제 증가했을 초기보다는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이 확대되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감수성률이 줄어드는 과정에 지금 접촉률과 감염성 기간 접촉률을 얼마나 조금씩 이제 완화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가 지금 앞으로 백신이 확대되면서 이제 사회경제적인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파율이나 감염성 기간을 지금까지처럼 최대한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나 적극적인 검사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접촉률을 너무 쉽게 완화를 하게 되면 백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만큼의 이 외부 효과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차 백신 효과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차츰차츰 활성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상당히 조심을 하고 백신 접종이 됨으로써 또는 70% 이상 접종률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쉽사리 모든 것을 다 중단할 만큼의 그 단계가 그렇게 쉽게 오리라고 섣불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아주 조심스러운 단계로 진행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런 이 감염 재생산 수를 충분히 낮게 유지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지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차츰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전략을 백신 확대와 함께 구상해야 되겠지만 섣불리 지나치게 섣부른 이 완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성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염 재생산 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중점으로 해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입니다.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지금 국제적인 백신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관련해서 65세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유럽 쪽의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방금 또 프랑스 쪽에서도 또 65세 이상 권고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당장 2월 달부터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요양병원에 있는 고위험 환자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백신 수급이 안 되거나 그런 제한된 상황에서 만약에 맞지 못할 경우에 또 그 여파가 또 굉장히 또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석 교수님께서 일단 집단 면역이 종식이 아니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접종률을 70%로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70%가 3,5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왜 7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지금 효과가 90% 이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백신은 또 70% 정도로 또 알려진 백신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게 집단 면역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와 접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선순위 관련해서도 사실 좀 황당하게 좀 나온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순위 관련해서는 이제 접종 순위 관련해서는 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그런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선순위 정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 맞지 않으면 후순위로 두겠다라고 한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잘못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순위를 정할 때 가장 위험한 군 또 퍼질 가능성이 있는 집단 바로 순위를 정한 건데 사실은 현재 이런 상황들이 되게 불안하고 백신 맞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다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설득을 통해서 또 맞게 하거나 아니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여행을 가려면 일단 접종 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 입학을 이제 아이들 하거나 할 때도 그런 것들로 이제 설득을 한다면 그런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또 아까 그 말씀을 쭉 하셨지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항체 지속성과 관련된 것도 변종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항체 형성 우리가 이 코로나 포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감염된 환자들이 중화 항체가 형성되고 이 중화 항체 형성된 게 대개 한 2개월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그런 발표를 많이 우리 이 자리에서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백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화 항체 형성의 지속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2월 달에 맞은 분들이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나게 됐을 때 다시 재접종의 논란 또 그런 것들이 첨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토론이나 이야기도 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또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출현이 새로운 백신의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인 만큼 현재 출현하는 그 새로운 변종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연구는 또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백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새로 생길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패널리스트의 주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됐습니다. 브라질 등은 지금이 이제 여름인데 변이가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조남혁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죠?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호흡기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요. 겨울철에 특별히 유행하는 전파가 잘 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는 지식상으로는 첫 번째로는 낮은 온도에서 이 바이러스가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37도씨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노출이 돼 있으면 수시간 만에 이제 감염력이 반 정도로 줄는데 4도씨에서는 2, 3일 동안 감염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이 겨울철에는 건조한 상황인데 여기서 비말이 이제 사람한테서 나오게 되면 그 비말이 다른 습기하고 만나서 커지지 않고 가벼우니까 멀리 더 잘 전파되고 공기 중에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잘 전파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는 이제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에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많이 퍼진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희 3차 파동도 북반구에서 훨씬 지난 여름보다 커지고 있죠.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또 이렇게 퍼지는 것도 물론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 물리화학적인 생물학적인 특성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이 우선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에도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 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가 많이 이미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변이가 나오고, 앞서 소개시켜드린 D614G 뮤테이션 같은 사람 간 전파 능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바이러스가 지금 주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하고 바이러스학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화항체 회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더불어서 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변이들이 나타나는 추이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좀 요약하면, 고령 환자에게 특히 높은 치명률을 초래하는 코비드-19 팬데믹에서 의료인에게 95% 이피카시의 백신이 아닌 70% 에피카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적정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백신 수급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다 겹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어느 분이 예, 최현석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백신별로 어느 정도 오버럴한 에피커시가 어떻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서브그룹에 대한 데이터는 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요. 사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고령자에서 이슈가 되는 건 그 그룹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연구의 디자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1번 프라이머리 오브젝티브에 맞춰서 샘플 사이즈를 만들죠. 그리고 서브그룹은 할 수 있으면 분석은 하지만 그 안에서 효과를 보여주었다 못했다를 통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처음부터 충분한 샘플 사이즈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인롤된 사이즈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료인에게 있어서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높은 예방 효과를 가진 백신, 안전한 백신 맞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백신들 간의 스터디는 헤드 투 헤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디자인 내에서의 백신과 위약군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퍼센트로 그냥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플라이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어떤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백신이 동시에 각 사람이 선택했을 때도 무리가 없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 그래서 사실 각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판단보다는 전체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어떤 게 가장 전체적인 이펙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고려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추가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백신은 무엇인가요? 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송만기 박사님.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오고 하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백신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안전성은 지금 다 검증이 된 백신들이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나필락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그룹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된 바를 보자면 뭐 어느 게 가장 안전하다, 지금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승인된 백신들은 대부분 다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대부분 다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이고, 그리고 이 백신의 접종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방어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순위를 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상당히 안전하고 효능이 좋은 백신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몸이 어떤 상태일 때 백신을 맞추는 게 추천되는지, 부작용이 막상 발생했을 때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고 발생 시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환 교수님. 어쨌든 이제 백신은 몸의 상태가 가장 이제 좋을 때 뭐 맞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열이 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게 백신 맞고 나서 열이나 이런 전신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원래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인지 좀 구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열이 난다든지 전신에 이상이 있을 때는 좀 백신 투여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뭐 지금 아나필락시스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파이자 백신이 100만 명당 1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모더나가 100만 명당 한 2명, 그러니까 100만 명당 10명, 그 다음에 모더나가 한 그거의 10분의 1, 뭐 5분의 1 요 정도로 보고해서 조금 더 작은 걸로 보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는 맞은 지 30분 내에 대부분 다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30분 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유심히 관찰하면 되고,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쓰면 다 해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되는 아나필락시스 중에 상당 부분의 환자들은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나 시비아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에 과거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맞기 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게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이제 접종 도즈가 많지 않아서 이제 그런 보고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다 리피드 구조가 있고, 그 리피드에서 아나필락시스가 좀 있다고 돼 있어서 유심히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보고되는 거는 이제 mRNA 백신, 그 중에서도 파이자 백신이 가장 이제 그런 거 빈도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 조절할 수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대부분 그 이제 국내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 진입이 늦기 때문에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국내 백신 개발 전략이라든가 개발 현황, 효과, 안전성 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송만기 박사님? 네, 국내 백신은 사실 지금 현재 임상이 꽤 많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DNA 백신과, 그리고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승인 받은 것들이 그 나노 파티클 형태라든지 아니면 바이럴 벡터 등이 지금 현재 IND 승인을 거의 다 이제 준비 중이거나 받은 백신들이 많아서, 제가 대충 이렇게 세봐도 7, 8개가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거나 조만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1, 2, 3까지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다 수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 전임상 결과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지원이 됐다고 하면 좀 좋은 백신도 있었을 테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 임상 3상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발이 좀 늦어지곤 있지만 꽤 많은 백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임상에 들어갈 백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 그 임상 3상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후속으로 개발되는 백신들은 똑같이 이제 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플라시보 그룹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있는 상황에서 플라시보를 쓰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백신 그룹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면역 지표가 방어에 관계되는지, 지금 이뮨 프로텍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값을 지금 정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값이 조만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정해지면 아마 임상 3상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줄여가지고 유도되는 면역 반응을 측정해서 이 사람은 방어 면역을 많이 어느 정도 유도하는지 이걸 통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들도 아마 내년 초나 내년 초 중에는 아마 개발이 될 수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 그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보다는 이게 계절화가 되거나 아니면 변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다 대응을 신속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들도 이번 코로나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화가 된다거나 변이에 따른 그런 대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이해를 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건 아마 아까 이진환 기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국가에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강제할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는지 후유증은 없을까요? 안정적으로 예후가 보장된 백신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아까 이진환 기자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우선순위 관련해서 사실은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외국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회 필수 인력, 즉 다시 말해서 소방, 경찰, 뭐 택배기사, 우리 택배 문화가 굉장히 배달 문화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의 사회 필수 인력이 또 우선순위가 좀 앞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선순위가 이제 7월달 이후로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결정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안정성은 아까 그 앞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안정성은 다 거의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이제 끝났던 백신들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런 공포감이라든지 걱정스러움, 혹시 맞았을 때 더 악화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이런 것들 이미 기존에 많이 그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 유리한 상황을 그러면 미리 준비를 다 갖추고 맞는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제도 발표했듯이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30분까지는 집에 가지 않고 현장 맞은 장소에 일단 대기하는 상황, 그 다음에 뭐 각종 에피네피린이라든지 뭐 두통, 뭐 근육통 가고 그런 약들이 좀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서서 그 부작용을 다 다른 나라의 부작용을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과 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홍보 이런 측면들이 다
맞물려서 2월 달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우리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너 안 맞으면 뒤로 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아니고 그런 설득과 또 다른 기회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다들 이런 공포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런 여행 이런 가는 것도 자유롭게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된다라는 이런 설득의 어떤 기술을 좀 더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첨언을 조금만 해도 될까요?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질문해 주셨던 분의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게 가능한가?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맞춘다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개념은 접종의 기회를 누구에게 먼저 부여하느냐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가 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는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 더 중요하지 않아에 대한 논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이 백신과 현재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인가에서의 접근인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접근에서 목표는 고위험군에 있어서의 질병 부담을 낮추고 사회의 체계, 특히 보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목표로 선정이 됐고 그 목표는 어느 국가 지역이든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회 필수 인력이 어디가 더 먼저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2분기에 들어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사실 잘 살펴보시면 1, 2분기는 다 고령자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은 정부가 이제 숫자를 매겼었던 것은 있지만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사실 백신 접종이 아주 많은 백신이 동시에 공급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가 되면. 그래서 아마도 접종 기간에 대한 확보, 인력에 대한 확보가 되면 크게 많이 기간에 다르지 않게 동시에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사회에서 누가 더 중요해 안 해 이런 논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누구나 갖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을 쓰든지 불확실성이 100% 해소되는 시기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폐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그 백신 개발해서 쓴 지 50년, 100년이 된 게 아니죠. 10년, 20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상 반응이 있긴 하지만. 네. 불확실성은 예를 들어 1년을 관찰해도 10년은 알 수 없고 10년을 관찰해도 30년, 50년 평생이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때까지의 확보되어 있는 정보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비교해서 이 약물을, 이 백신을 쓸지 말지에 대한 득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득실에 대한 판단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상이 이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득실이 따져봤을 때 득이 더 높다는 판단을 한 거죠. 지금의 이상 반응과 효과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 접근해야 하고 100% 안전이 확인된 백신, 그러니까 평생 아무 일도 없고 100% 효과가 확인된 백신, 사실 그런 약물이나 백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어느 시점이든지 불확실성은 있고 그 각 시점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근거, 상황을 바탕으로 득실을 따져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김성규 이슈니까 예. 저도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그 강제로 맞는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좀 잘 이해시키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 몸은 소중하고 특이 체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당 1명 생긴다 이런 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100만 명당 한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특이 체질이라서 그 100만 명당 하나도 나는 못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는 그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을 내 혼자 타면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탈 때는 조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아주 작은 부작용 그거 하나를 내가 한번 맞을 때 조금 지불하고 여러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같이 원하는 목표치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병에서 좀 자유로운 그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임승차권 같이 나는 안 맞고 그냥 특이 체질이니까 가만히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절대로 그까지 못 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못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임승차권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집단 면역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는 약간의 비용만 지불해도 다 같이 맞으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강제화보다는 좀 자발적으로 맞는 거를 계속 이제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도 많고 여러 가지 현황 이런 것들 고려할 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지금 패널 토의는 종합 토론을 포함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에 참석해 주신 박만서 교수님, 송만기 박사님, 최원석 교수님, 그리고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신 조남혁 교수님, 김성한 교수님, 조성일 교수님, 이진환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